새벽 4시, 도시의 심장이 가장 희미하게 박동하는 시간. 한서연은 허름한 식당 뒷골목에 쪼그려 앉아 마지막 남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웠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이미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얇은 작업복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뻣뻣해진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섰다. 하늘에는 아직 별이 총총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3번째 아르바이트였고 잠시 후에는 4번째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서연의 무릎이 시큰거렸다.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와 라면 국물이 뒤섞인 눅눅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 그것이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마천루들은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 있었다. 밤새도록 불을 밝히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아우라 그룹의 본사 타워. 잠시 후면 그녀가 그곳으로 가야 했다. 식당 종업원에서 빌딩 청소부로 그녀의 신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다. 아우라 그룹 타워의 로비는 서연의 옥탑방. 1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이곳에서 서연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 거대한 유리성과 같은 건물에 작은 흠집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 건물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어느 복도에 먼지가 잘 쌓이는지, 어느 화장실의 수도꼭지가 말썽인지, 심지어 어느 임원의 사무실에 어떤 종류의 화초가 있는지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발견할 수 있었다. 건물의 설계도도 청소 구역표에도 존재하지 않는 미세한 균열을. 그것은 최고층인 77층으로 향하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안의 작은 이상함이었다. 보통의 엘리베이터와 달리 그곳에는 공식적인 층수 버튼 외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검은색 터치패드가 하나 더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비상용 장치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회장 비서실 직원이 카드를 대고 그 패드를 누르는 것을 목격했다. 엘리베이터는 77층에 멈추지 않고 조용히 한층 더 위로 올라갔다. 지도에 없는 78층이 존재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78층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동료 청소부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곳은 금기된 영역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인, 차가운 얼음 왕자로 불리는 권지훈 대표의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다.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곳이 비밀스러운 파티를 위한 장소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곳이라고 수군거렸다. 서연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사건이 터졌다. 심야 청소를 담당하던 동료 한 명이 급체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반장은 서연에게 VIP 구역의 마무리를 부탁했다. 평소라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77층, 권지훈 대표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텅 빈 공간에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울리는 것 같았다. 77층에 도착해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검은색 터치패드에 시선이 멈췄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78층으로 향하는 숨겨진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성을 그렇게 말했지만 호기심이라는 본능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바깥에서 상상했던 비밀스러운 파티장이나 어두운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아늑한, 마치 잘 꾸며진 가정집의 거실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실의 한가운데 서연은 보고야 말았다. 언론과 재계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감정 없는 기계로 묘사되던 남자, 아우라 그룹의 절대 군주 권지훈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의 앞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권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서연이 로비에서 스치듯 들었던 날카롭고 위압적이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깊은 슬픔이 함께 배어 있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또 늦었지. 권지훈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그의 모습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아빠의 품에 파고들었다. 권지훈은 익숙하게 아이를 안아들고 등을 토닥였다. 그 모습은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도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권지훈은 미혼이었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다. 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바로 아우라 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었던 것이다. 화려한 왕좌 뒤에 감춰진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어린 왕자. 권지훈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그만 청소 카트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다. 쨍그랑. 금속재 소독약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방으로 들어가던 권지훈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복도 쪽으로 돌아왔다. 열린 문틈으로 그의 차가운 눈빛이 서연이 숨어있는 어둠을 꿰뚫는 것 같았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들켰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에서 해고될 것이고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날카로운 질책이나 경비원들의 발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서연은 권지훈이 이미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대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일까?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떨어진 소독약병을 집어들고 마치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내내 권지훈의 다정한 눈빛과 아이의 슬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우라 타워는 여전히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건물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괴물이 아니라 슬픈 비밀을 품고 있는 거대한 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의 한 조각을 엿보고 말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날 출근길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다. 서연은 밤새 고민했다.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 하지만 당장 그만두면 월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르는 척,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해야만 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유령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아우라 타워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경비원들의 눈초리가 유난히 날카로웠고 직원들은 무언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청소부 라커룸에 도착했을 때 반장이 굳은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 씨, 잠시 나 좀 봅시다. 반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묵묵히 반장을 따라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에는 반장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신문이라도 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2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명함에는 아우라 그룹 법무팀 최민준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연 씨, 어젯밤 심야 근무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서연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동료 한 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그분 구역까지 마무리하느라 조금 바빴던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숨겼다. 최 실장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물었다. 77층 VIP 구역 말입니다. 혹시 접근 권한이 없는 곳에 들어가거나 무언가 이상한 점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를 압박했다. 서연은 어젯밤 복도에 울려 퍼졌던 금속성 소음을 떠올렸다. 그들이 그 소리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푹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청소 카트에서 소독약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만. 하지만 바로 주워서 정리했습니다. 제 부주의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었다. 병을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이유와 장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남자와 짧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서연에게 나가보아도 좋다고 말했다. 서연은 거의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 실장은 서연이 나가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대표님.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무언가 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서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한서연에 대한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모든 기록이 권지훈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 고아원에서 자라 18배 독립한 것,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범죄 기록 하나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 낮에는 식당과 편의점에서, 밤에는 빌딩 청소부로 일하며 하루 4시간도 차에 자지 못하는 그녀의 고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지어 그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자신을 키워준 낡은 보육원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권지훈의 표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는 한서연이 돈 때문에 비밀을 폭로할 부류의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바로 그날 오후 권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비상이 걸렸다. 아들 민준을 돌보던 보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그리고 곧이어 최 실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쓰러진 보모의 개인 소지품에서 소형 녹음기와 함께 권지훈의 계모인 임수경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된 것이다. 그녀는 임 회장이 심어놓은 첩자였다.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그녀의 진짜 임무였다. 권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 배신감과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당장 새로운 보모를 구해야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임 회장의 눈을 피해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외부 업체에 맡길 수도 없었다. 민준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아이는 아우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지독한 암투의 한가운데로 내몰릴 것이 분명했다. 권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청소부 한서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지시했다. 그 청소부 한서연 씨를 내 집무실로 데려오세요. 조용히. 서연은 반장으로부터 대표님이 찾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77층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권지훈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압도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풍경을 등지고 선 권지훈은 그림자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권지훈은 아무런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뭘 봤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서연의 심장을 짓눌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아드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걸 읽어봐.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용계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가 들어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권민준 군의 보모 및 보호자 역할 수행. 계약기간은 별도 통보 시까지. 그리고 보수 항목에 적힌 금액은 서연이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숫자였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이어지는 비밀유지 서약서의 조항들은 섬뜩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계약 기간 동안 외부와의 모든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하며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발설할 경우 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위약금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영혼을 파는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내 아들의 존재를 본 이상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권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내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든가.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녀 한 사람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힘이 있다는 것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거부해서는 안 되는 제안이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젯밤 보았던 아빠의 품에 안겨 있던 아이의 외로운 눈망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아이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에 갇혀 있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고아 신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외로운 아이에게 작은 온기라도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권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을 체념했다는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계약서의 마지막 장, 자신의 이름을 적는 칸에 또박또박 3글자를 써 내려갔다. 한서연.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에 가난했던 자신과 작별을 고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 권지훈은 최 실장을 불렀다. 최 실장, 오늘부터 한서연 씨는 78층에서 거주하게 될 거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줘. 그렇게 가난한 청소부 한서연의 삶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다. 최 실장의 안내를 받아 비밀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랐을 때 한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숨막힐 듯한 고요함과 함께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다. 78층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은하수처럼 작은 조명들이 박혀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담겨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간에서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거대한 황금 세장이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권지훈과 그의 아들 민준이 서 있었다. 아이는 아빠의 다리 뒤에 숨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권지훈은 딱딱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쪽은 한서연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민준이랑 같이 있어줄 거야.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부모들이 이곳을 거쳐갔지만 그 누구도 아이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아이는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서연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 민준아,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민준이는 어때? 그녀의 첫날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민준이는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아이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이전의 부모들처럼 아이를 통제하려 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세상에 조용히 스며들고자 노력했다. 저녁 식사 시간 주방장이 준비한 화려한 스테이크 대신 서연은 직접 만든 따뜻한 계란말이를 식탁에 올렸다. 이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반찬이야. 그녀의 말에 민준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계란말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포크로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작은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서연이 만들어주는 소박한 음식들을 더 좋아했고 그녀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는 늘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 커다란 아빠와 작은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머리가 긴 여자의 형상이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항상 비어 있거나 구름처럼 뿌옇게 뭉개져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분은 누구야?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그리움이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이 황금 세장 속에 숨겨진 슬픔의 흔적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든 민준이의 방을 살피던 그녀는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 것을 들었다. 새야, 엄마, 가지마. 아이는 울먹이며 알 수 없는 이름을 되뇌고 있었다. 새야라는 이름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며칠 후 서재를 정리하던 서연은 펜트하우스 구석에 굳게 잠겨있는 방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우연히 찾아낸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먼지와 함께 희미한 물감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곳은 아름다운 화실이었다. 한쪽 벽에는 온갖 종류의 붓과 물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햇빛을 머금은 이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젤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커다란 캔버스가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눈부셔서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림 속 여인은 민준이의 스케치북에 등장하던 그 흐릿한 형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곳은 민준이 엄마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그림 앞에 우두커니 서서 주인을 잃은 공간의 감도는 깊은 슬픔과 사랑의 기운을 느꼈다. 그렇게 서연과 민준이가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져 가던 어느 평온한 오후,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는 벨소리가 울렸다. 예고 없는 방문객이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을 확인한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훈의 계모이자 아우라그룹의 실세, 임수경 회장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권지훈이 급하게 출장을 간 사이를 노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임 회장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신의 집인 양소파에 앉아 서연을 차가운 눈으로 훑었다. 네가 새로 들어온 아이 보모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허름한 옷차림과 소박한 인상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내 분수를 알아야 하는 곳이야. 내 손주에게 함부로 천한 것들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때 방에서 나온 민준이가 서연의 뒤로 쪼르르 달려와 그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아이는 임 회장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얼굴로 서연의 등 뒤에 숨었다. 그 모습을 본 임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임 회장은 곧 표정을 바꾸고 인자한 할머니인 척 아이에게 다가갔다. 우리 민준이 할미 보러 왔구나. 이리 오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했고 아이를 향한 손길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민준이는 더욱더 서연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본능적인 거부감에 임 회장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감히 내 손주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임 회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돌아가기 직전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림자 주제에 너무 많은 빛을 받으려 하지 마라. 타버릴 수 있으니. 그 말과 함께 서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녀의 손길은 뱀처럼 차갑고 소름 끼쳤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펜트하우스에는 한동안 냉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민준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아이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일자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이었으며 자신은 그 전쟁의 가장 연약한 조을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임수경 회장이 떠난 후에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한서연은 떨고 있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공포에 질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친할머니와 손자의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냉랭한 풍경이었다. 서연은 임 회장이 민준이를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에는 애정 대신 귀찮음과 경계심, 심지어 희미한 증오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임 회장은 민준이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을 시험하러 왔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민준이의 곁을 지키며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잠결에 애타게 부르던 이름, 세아. 그리고 먼지 쌓인 화실에 남겨진 미완성의 초상화.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슬픈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이에게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다정한 엄마가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임수경 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서연은 더 이상 이 비밀을 외면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과거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또 다른 심장부인 임수경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임 회장의 아들이자 권지훈의 이복 동생인 권태민 전무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고작 청소부 계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면 그만 아닙니까? 그는 오만하고 성급했다. 임 회장은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찻잔을 들었다. 태민아, 뱀은 머리를 치어야 죽는 법이다. 하지만 그 뱀이 어디 숨었는지 모를 때는 주변의 풀부터 베어내며 길을 터야 하는 법이지. 그녀에게 한서연은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다. 권지훈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 권민준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다. 그 방패가 견고해질수록 권지훈은 더욱더 흔들기 어려운 존재가 될 터였다. 임 회장은 권태민에게 지시했다. 그 아이의 뒷조사를 해봐라. 돈이든 사람이든 약점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찾아내. 스스로 제 발로 기어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왕좌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이제 막 가장 연약한 상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압박은 예상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낡은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출처 불명의 돈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떤 비밀은 입을 다무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지. 내 자리를 알아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덫이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최 실장에게 보고했다. 최 실장은 즉시 입금된 돈을 반환 처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들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연이 매달 적은 금액이나마 후원금을 보내던 보육원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이닥쳤다. 작은 비리 하나 없던 곳이었지만 조사 과정은 끈질기고 악의적이었다. 보육원 원장은 울먹이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동시에 그녀가 예전에 일했던 식당은 위생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과거를 파고들어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가 우리에게 맞서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 소리 없는 경고였다. 서연은 며칠 밤낮을 공포와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면 저 어린 민준이는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임 회장의 서늘한 눈빛 아래 홀로 남겨질 아이를 생각하니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는 어느 순간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다.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자신과 민준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조사는 펜트하우스 안의 작은 화실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임 회장의 눈을 피해 밤마다 몰래 화실을 드나들며 엄마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다 낡은 캔버스 더미 뒤에서 먼지 쌓인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다. 스케치북 안에는 수많은 인물, 드로잉과 풍경화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녀는 마침내 찾고 있던 이름을 발견했다. 아름다운 필체로 적힌 서명, 윤세아. 윤세아. 그것이 바로 민준이 엄마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된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 휴가를 얻어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윤세아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윤세아는 몇 년 전 혜성처럼 등장했던 천재 신인 화가였다. 그녀의 그림은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평을 받으며 미술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서연은 스크롤을 내리다 작은 단신 기사 하나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유망신인 화가 윤세아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는 5년 전의 일이었다. 늦은 밤 강변도로에서 그녀가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는 내용이었다. 단독 사고였고 목격자도 없었다. 사건은 너무나 빠르고 조용하게 종결되었다. 하지만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고 당시 윤 화가는 재계의 유력 인사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대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재계의 유력 인사, 권지훈.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기사에 첨부된 작은 흑백 사진을 클릭했다. 화면 가득 젊은 윤세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실의 미완성 그림 속에서 보았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살아 숨쉬는 듯한 생기 넘치는 눈빛. 서연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제 펜트하우스를 떠돌던 유령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세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눈부신 재능을 가졌으며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고 어린 아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서연은 확신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윤세아의 얼굴을 마주한 그날 이후 한서연의 세상은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그녀는 펜트하우스를 떠도는 이름 없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행복에 겨워했던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의문의 사고. 서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을 넘어 밝혀내야만 하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것이 이 황금세장에 갇힌 어린 왕자, 민준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다. 펜트하우스의 화실은 윤세아가 권지훈과 함께했던 마지막 시간을 담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삶과 고민은 다른 곳에 남아있을 터였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화실을 뒤지다 낡은 전시회 도록 한 구석에서 작은 주소 하나를 발견했다. 권지훈을 만나기 전까지 윤세아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작업실의 주소였다.
그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메모가 함께 적혀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최 실장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이틀의 휴가를 요청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최 실장은 묵묵히 허락해 주었다. 윤세아의 작업실이 있던 곳은 화려한 강남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낡고 조용한 동네였다.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뒤덮고 골목마다 작은 갤러리와 공방들이 숨어 있는 곳. 서연은 주소지에 적힌 낡은 3층 건물 앞에 섰다. 붉은 벽돌 건물은 이미 사람의 온기가 떠난 지 오래된 듯 스산했다. 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자 녹슨 비상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2층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공간으로 들어섰다. 작업실 내부는 온통 희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시간은 5년 전에 멈춰 있었다. 한쪽 벽에는 물감이 말라붙은 팔레트와 캔버스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스케치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화실과는 달리 이곳에는 치열한 열정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마치 성질을 탐사하듯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폈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세상의 눈을 피해 이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수색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미 이삿짐 센터에서 한번 훑고 지나간 듯 중요한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이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의 한 부분이 유난히 신경 쓰였다. 그녀가 바닥을 두드려보자 다른 곳과 달리 텅 빈 소리가 났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낡은 조각칼로 마룻바닥의 틈을 벌렸다. 그러자 삐걱 소리와 함께 마루판 하나가 들리며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닐에 쌓인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필체로 그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초기 몇 장은 권지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에 알려진 차가운 재벌 3세가 아닌 서툴지만 따뜻하고 자신의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지만 내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따뜻한 색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글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함께 미래를 꿈꾸던 약속들이 페이지마다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리의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졌다. 임수경 회장을 처음 만난 날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를 아들의 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작품에 튄 오점처럼 여기고 있었다. 임 회장의 집요한 통제와 감시, 그리고 권지훈을 향한 병적인 집착에 대한 두려움이 글자마다 배어나왔다. 그녀는 권지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비밀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더 큰 감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기록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윤세아는 자신의 차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일에 대해 적어 놓았다. 정비소에서는 단순한 부품 결함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임 회장의 경고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아침에 쓰인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휘갈겨 쓴 듯한 다급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오늘 밤 그녀가 만나자고 한다. 민준이의 미래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만약을 위해 모든 자료의 사본을 그에게.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의 기록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임수경 회장의 살해 동기와 계획적인 접근을 암시하는 거대한 진실의 파편이었다. 이 다이어리 하나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었다. 그 순간 작업실 밖 복도에서 삐걱 하고 낡은 나무 계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온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 버려진 건물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미행당한 것이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거대한 캔버스들 뒤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다이어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작업실 문 앞에서 멈췄다. 끼익. 녹슨 문고리가 천천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까지 그녀가 파헤치던 위험은 과거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험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채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거친 발소리나 위협적인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익숙하지만 다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씨, 괜찮습니까? 눈을 뜬 서연의 앞에는 최민준 실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다이어리를 힐끗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저희를 미행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최 실장의 말에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이미 적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다. 최 실장은 서연을 이끌고 건물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그녀를 태웠다. 차는 총알처럼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를 통해 다른 차 한 대가 급하게 그들을 뒤쫓으려다 포기하는 것이 보였다. 임수경 회장의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가슴에 다이어리를 꼭 품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다. 차는 익숙한 아우라 타워가 아닌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별장이었다. 권지훈의 개인적인 은신처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권지훈이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고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는 걸 알기나 합니까? 민준이와 나, 그리고 당신까지 전부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의 분노는 서연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그녀를 걱정하는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서연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간 겪었던 공포와 다이어리를 통해 느꼈던 윤세아의 슬픔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위험한 짓이라고요? 진짜 위험한 건 과거를 외면하고 진실을 묻어둔 채 숨어 사는 거예요. 당신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비겁함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요. 그녀는 품고 있던 다이어리를 그들 사이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읽어보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 당신 아이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당신 눈으로 확인하라고요. 서연의 격앙된 모습에 권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세아의 글씨체, 그녀의 문장, 그녀의 숨결이 깃든 그 기록들이 5년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그의 기억의 수문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 임 회장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날의 불길한 예감까지. 모든 것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의 단단했던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권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후회와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긴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세아가 내게 전화를 했었어.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너무 무섭다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난 중요한 계약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가겠다고 말했어. 그게 그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 그는 평생을 계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 배웠고 아우라 그룹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고 세뇌당했다. 세아는 그런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빛을 지켜주지 못했다. 자신의 야망과 유약함 때문에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혀왔다. 민준이를 숨긴 것은 계모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끔찍한 실패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기 위한 도피이기도 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그는 무너져 내렸다. 절대 군주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낱 나약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권지훈의 고백에 서연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의 깊은 상처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혼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돼요. 민준이를 영원히 숨겨서 지킬 수는 없어요. 진실을 밝히고 아이가 햇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권지훈에게 그가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었다. 권지훈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최 실장과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 실장, 지금부터 임수경 회장과 권태민 전무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 그리고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이 찾아낸 모든 것을 말해줘요. 세아가 시작했던 싸움, 우리가 끝내야겠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위한 그리고 진실을 위한 위태로운 연대가 시작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도시 외곽의 비밀 별장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본부와도 같았다. 권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최 실장은 밤낮을 잊은 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권지훈은 그룹 총수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임수경 회장과 권태민 전무가 수년간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과 횡령, 주가 조작의 증거들을 모았다. 최 실장은 그 자료들을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형태로 정리했고, 과거 윤세아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과 접촉하며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그리고 한서연은 윤세아의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차가운 증거들 속에 인간적인 슬픔과 분노를 불어넣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단순한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명예를 되찾고 산 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준비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별장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잠시 쉬는 시간, 서연은 테라스에서 홀로 서 있는 권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 하지만 내 아들이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보다는 덜 두려워. 당신 덕분에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들이 함께 건너야 할 위험한 강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음에도 기꺼이 함께 건널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임수경 회장과 권태민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이미 우호 지분과 위임장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였다. 권지훈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권태민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들에게 한서연은 이미 돈으로 겁을 주어 쫓아낸 하찮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아우라 그룹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오만함이 곧 자신들을 파멸시킬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주총회 당일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호텔 연회장은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에 오른 임수경 회장은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권지훈의 경영 실책을 비판하며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 권태민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권지훈의 해임안이 발의되고 전자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모든 것이 임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패배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찬 권지훈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인물, 소박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에 한서연이 함께였다. 임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감히 일개보모 따위가 이 신성한 장소에 발을 들이다니.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권지훈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자신의 경영 실적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하시기 전 여러분은 먼저 아우라 그룹의 과거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진짜 미래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기업 로고가 사라지고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아이의 사진이 나타났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지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 권민준입니다.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유일하고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임 회장이 경악하며 저건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소리치기도 전에 권지훈의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제 아들은 그동안 숨겨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바로 아들의 어머니인 윤세아 씨를 살해한 자의 위협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은 곧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임수경 회장과 권태민의 비자금 계좌 내역, 돈을 받고 윤세아의 차에 손을 댔다고 고백하는 자동차 정비공의 영상, 그리고 마침내 윤세아의 다이어리 속 페이지들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가 직접 쓴 임 회장에 대한 두려움과 살해 위협에 대한 기록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수경 회장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권태민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권지우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연 회장의 연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다가가 망연자실한 임수경 회장과 권태민 전무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가운데 한때 아우라그룹의 여제였던 임수경은 우아한 가면이 산산조각 난 채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권지우는 그 모습을 승리감이나 기쁨이 아닌 무겁고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것이다. 그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감사가 담긴 악수였다. 폭풍은 지나갔고 낡은 왕조의 잔해만이 그들의 발 아래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아우라그룹의 이야기에 잠겨 있었다. 철의 여제 임수경의 몰락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황태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임수경과 권태민 앞에 놓인 법의 심판은 가혹하고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그들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온 어린 상속자의 운명에 주목했다. 아우라그룹 타워는 주인을 되찾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권지우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직원들은 냉혹한 지시 대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대표의 모습에 놀라워했고 회의실에는 딱딱한 긴장감 대신 건강한 토론이 자리 잡았다. 그는 아우라그룹을 자신의 왕국이 아닌 모든 임직원과 함께 이끌어가는 배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최 실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는 깊은 만족감이 담긴 눈으로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자신의 주군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권지우는 개인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는 어떤 기업 발표도 경영 비전도 없었다. 그는 오직 한 명의 아버지로서 단상에 섰다. 그의 품에는 작고 하얀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가 안겨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빠의 단단한 팔과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서연의 따뜻한 손이 아이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를 주고 있었다. 권지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윤세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그녀의 명예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서연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아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림자 속의 어린 왕자는 마침내 빛의 세계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연의 삶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보모가 아니었다. 권지우는 그녀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한 가지를 부탁했다. 윤세아의 이름으로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가난한 예술가 지망생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권지우는 그녀의 깊은 마음에 감동했고 즉시 윤세아 아트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재단의 운영을 맡기는 동시에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텍스타일 디자인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조력자가 아닌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78층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황금 세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주말이면 그들은 평범한 가족들처럼 놀이공원에 가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민준이는 아빠의 목마를 타고 서연이 만들어준 도시락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웃었다. 화실에 있던 윤세아의 미완성 초상화는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다. 더 이상 슬픈 유령이 아닌 그들을 지켜보는 아름다운 추억이자 수호천사처럼 1년 후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세 사람은 언덕 위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윤세아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무덤 앞에는 그녀를 닮은 하얀 국화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민준이는 고사리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비석 앞에 놓았다. 그림 속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과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는 또 한 사람, 서연이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권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서연 씨, 당신은 어둠 속에 있던 나와 민준이에게 빛이 되어 주었어요. 세아가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싶어. 민준이의 엄마가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두 사람의 사이로 달려와 그들을 꼭 껴안았다. 세 사람은 하나의 그림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완전히 멎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상처와 비밀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